마음쉼터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내연녀 손을 잡고 공항으로 떠난 그날 밤 내연녀의 아버지가 찾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간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고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심은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고 그날 아침 공항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그동안 애써 외면하던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남편은 제게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캐리어를 꺼내놓고 회사 일정이 바뀌었다느니, 현지 미팅이 급하게 잡혔다느니,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의 셔츠를 다려주고,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도 차려줬습니다. 그가 집을 나서기 직전 다녀올게라고 말했을 때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담담하게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고 사진이 하나 첨부돼 있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남편은 한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리고 그의 말버릇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분노가 먼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결국 오늘이구나. 전화를 걸지도 않았고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고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유난히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집은 너무 정리되어 있었고 남편의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공간 전체가 이미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을 무렵 저는 불을 거의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만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올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택배도 아니었고 이 시간에 찾아올 친척도 지인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옆에 있는 인터폰 화면을 눌렀을 때 낯선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연세가 꽤 있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정장은 오래 입은 듯 낡아 있었지만 자세만큼은 반듯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시댁 맞습니까?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아주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 내연녀의 아버지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현관 앞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설명이 아니라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왜 지금, 왜 하필 오늘 밤에 우리 집 앞에 서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 남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해외로 나가셨더군요. 며느리와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방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밤에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를 안으로 들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초인종 소리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누군가는 반드시 넘게 될 거라는 것도요. 현관문을 닫자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로 이름조차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채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먼저 깨진 건 그쪽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문제는 며느리 쪽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가 말한 며느리는 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든 놀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이미 여러 번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와 제 아들이 지금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순히 불륜으로 끝날 문제였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사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사요? 네. 정확히 말하면 금융 쪽입니다. 그는 말하면서 자꾸만 손을 비볐습니다. 긴장하면 나오는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제 아들과 그 아이가 당신 남편분과 함께 자금을 움직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물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돈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유, 갑자기 해외 계좌를 알아보던 모습, 새벽에 혼자 통화를 하던 날들. 그 모든 장면들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무슨 자금이죠?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합법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고 우발적인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이미 여러 번 반복됐던 일이라는 걸요. 그럼 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당신 남편분 이름이 지금 가장 앞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실물을 정리한 사람이 당신 남편분입니다.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보다 그 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도와준 것뿐이라고, 결정은 늘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남자의 말은 그 모든 변명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누군가는 반드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는 그 사람이 당신 남편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아이는, 며느리는 아직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해외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나갔겠죠. 마지막 휴가처럼. 그 순간 남편이 공항에서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건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만이 이 상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요? 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 일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저를 이 일에서 공범으로 엮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모든 게 터진다는 건가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하필 저를 찾아왔는지, 왜 이 밤을 택했는지, 왜 사과보다 살려달라는 말을 먼저 했는지. 그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불륜은 겉모습일 뿐이군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돈이 있고 불법이 있고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배신당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그 선택권이 지금 제 손에 있다는 사실도요. 그날 밤 내 연녀의 시아버지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사, 자금, 책임, 그리고 제 남편의 이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건 그 여자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늘 불륜 상대라는 말로만 설명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부남을 사랑한 여자, 도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 속에서 그 여자는 그런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서재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뒤졌던 공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배신을 확인하려는 눈이 아니라 의도를 찾으려는 눈이었습니다. 책장 아래 서랍, 잘 쓰지 않던 파일 박스, 그리고 남편이 유독 그건 건들지 마라고 했던 검은색 노트북 가방. 그 안에서 저는 처음 보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내 연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메모처럼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 금액, 약속된 시간, 그리고 짧은 지시 문장들. 연인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메모에 가까웠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왜 그 여자를 그렇게 쉽게 자기 생활 안으로 들였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집착도 없었습니다. 대신 항상 지금이 기회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은 연인 사이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지워진 번호들 사이에서 한 번호가 유독 특정 시기에만 반복돼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남편의 돈 흐름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인생에 우연히 끼어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언제부터 당신 남편을 만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오셨잖아요. 제가 말하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처음 만남부터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집안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외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집안이 가진 약점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녀는 그 약점을 대신 관리해 줄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으로 묶인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떼어낼 수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남편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 역시 그 아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불륜을 숨기지 않았는지, 왜 점점 대담해졌는지, 왜 저를 끝까지 무시했는지. 그건 사랑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고 그 선을 넘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연녀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알고도 들어왔고 알고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건 도피였고 동시에 공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날 밤에서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사랑에 배신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제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확인만 하겠다고.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가 언제부터 이 판에 발을 들였는지, 그리고 이 판의 끝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내 연녀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자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큰 판이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얽혀 있는 걸까? 불륜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범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사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답은 며칠 뒤 다시 찾아온 내연녀의 시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날은 낮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집이 아닌 사람들 왕래가 있는 카페를 골랐습니다. 이제는 이 이야기를 집안에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손목이 떨리는 걸 숨기지 못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물부터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서두를 이유도 없었고 그가 꺼낼 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은 몇 년 전부터 자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집안이었지만 실제로는 무리한 투자와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돌려막기였고 잠깐만 넘기면 괜찮을 거라 모두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메울 수 없는 규모가 됐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부터 차명 계좌가 만들어졌고 자금은 여러 이름으로 쪼개져 흘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금을 숨기고 세탁하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정리해준 사람이 당신 남편분입니다. 그 말이 나오던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당신 남편분이었습니다. 계좌를 나누고 흐름을 조정하고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정리하고 외부에서 들여다봐도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서류를 맞춰주는 역할. 그 모든 실무를 제 남편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남편이었죠? 제가 묻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리고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제 남편을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평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문제가 커졌을 때 그 아이가 나섰습니다. 내연녀였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누군가가 제 남편이라는 걸 아주 빨리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접근은 치밀했고 감정은 도구였으며 관계는 수단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살리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같이 무너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미 선은 넘어갔습니다. 수사 이야기는 실제였습니다.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갔고 금융 쪽에서 조금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찍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도 끝이고 당신 남편분도 같이 끝입니다. 그 말에는 어떤 희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쉽게 불륜을 포기하지 못했는지, 왜 저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지. 그는 감정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인질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질극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부탁드린 겁니다. 그제야 처음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은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안과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대신 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판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곧 남편이 떠난 이후 해외여행의 진짜 목적이 더 분명해질 거라는 것도요. 카페에서 돌아온 뒤 저는 남편의 해외여행 일정을 다시 처음부터 떠올려 봤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던 날짜, 유난히 서둘러 예약했던 항공권, 평소엔 절대 맡기지 않던 서류를 출발 전날 밤 급하게 정리하던 모습. 그때는 그저 불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들리면 사람이 조급해진다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여행은 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한 도피였습니다. 남편은 출국 전날 밤 유난히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도 아니었고 짐을 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다 닫고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다시 넣고 컴퓨터를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긴장하고 있다고만 느꼈지 그 긴장의 이유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는 그 밤에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을 남길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투가 훨씬 급했습니다. 당신 남편분, 정말 돌아올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묻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연녀였습니다. 그녀조차 이 여행이 돌아오기 위한 여행인지 아니면 돌아오지 않기 위한 여행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일부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자금 흐름이 추적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 남편이 있다는 것까지. 내연녀는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위험하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혼자 두면 도망칠까 봐서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해서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믿어서 함께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 같이 움직인 겁니다. 공범은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도망칠까 봐서가 아니라 혼자 입을 열까 봐서입니다. 남상편은 해외에 있는 동안 이상할 정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시차 핑계를 대면서도 짧은 메시지 정도는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잠수였습니다. 대신 이상한 움직임들이 국내에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계좌 몇 개가 정리됐고 오래 사용하지 않던 법인 계좌 하나가 갑자기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갔습니다.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건 생활비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여행 경비도 아니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분은 자기 몫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남편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빠져나올
요령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연녀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더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남편이 자기만 두고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기이하게 들렸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공포로 묶인 관계. 그게 두 사람의 실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메일함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미 지워진 메일들 사이에서 하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임시 저장함에 남아있던 짧은 메모.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되면 돌아갈 이유 없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 여행은 휴가도 도피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어디까지 책임질지 그 선택을 해외에서 마무리하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분노를 불러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한 결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선택을 해야겠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단 한 통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고도 설명하라고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분명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도요. 시아버지는 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조명 아래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면접이라도 보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제 남편이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람 인생을, 결혼을, 신뢰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놓고 정리라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게. 그는 제 반응을 살피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이혼만 해준다면 재산 분할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 이름은 명단에서 빼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왜 굳이 며느리도 아닌 나를 찾아왔는지. 이건 사과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명단이라니요? 제가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묻자 그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조만간 금융 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당신 남편 이름도 이미 여러 군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퍼즐이 하나 더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급하게 떠난 이유, 내 연녀가 공항에서 그렇게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이유, 모두 이 거래를 전제로 한 도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혼하면요? 그럼 당신은 피해자로 남습니다. 위자료도 받고 아이도 지키고 괜히 엮일 일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시.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만 하면 모든 자료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료라니요?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이런 자료요. 그의 시선이 파일로 향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움직인 차명 계좌 흐름.
내연녀 아버지 회사로 흘러간 자금 내역, 명의 대여 관련 계약서 사본, 그리고 남편과 내연녀의 통화 녹취 일부. 이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디서 난 겁니까? 제가 부인이잖아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걸 눈치채는데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알림, 그리고 사람의 태도. 그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거래를 하러 왔다던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아직 세상에 나가선 안 될 자료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판에서 을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이혼해달라는 조건, 그건 제가 정하는 겁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혼은 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법대로. 그리고 남편은 책임을 집니다. 그럼 우리 집안은? 당신 집안은 당신이 알아서 지키셔야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던 순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남을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제가 잘났습니다. 오늘 이 문을 두드린 순간부터 판은 바뀐 거니까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건 그들의 몫이라는 확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이 거래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해외 번호로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단 계획대로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계획이라면 이제 제 계획이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 밝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초인종 하나로 누군가의 세계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시아버지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를 재촉하는 전화도 조건을 바꾸자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은 겁니다. 이 판에서 입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는 걸요. 며칠 뒤 먼저 흔들린 건 그 집안 내부였습니다. 내연녀 아버지 회사에서 임원 하나가 갑자기 사임했고 회계 담당자가 외부 연락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개인 사정이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 번호였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여자와 전혀 달랐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남편의 팔을 잡고 공항을 걸어가던 그 여자는 그 전화 속에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짧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보고 모든 걸 정리하래요. 정리. 또 그 단어였습니다. 무슨 뜻이죠? 한참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실물을 주도한 걸로 정리될 것 같아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그 집안은 이미 방향을 정한 겁니다.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기로. 그리고 버려진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제가 끝내야 한다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굳이 저를 찾아왔는지. 그는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가문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가장 약한 고리를 자기 손으로 끄는 거죠. 며칠 후 수사 관련 기사가 조심스럽게 하나 떴습니다. 이름은 가려졌고 회사명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명계좌 운영 의혹, 실무 담당자 특정 중. 그 실무 담당자란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실무. 그 단어 하나로 얼마나 많은 죄가 한 사람에게 몰릴 수 있는지. 그날 밤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복잡.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틀어질 때마다 잠깐 귀국은 어려울 것 같아.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호막은 이미 그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그 후로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엔 부탁이었고 그 다음은 해명이었고 마지막엔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언니가 입만 다물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준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미 선택이 끝난 문제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듯이 나도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날 이후 그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에서 제 이름 앞으로 공식적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참고인 신분.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제가 준비해둔 자료를 어디까지 꺼내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판은 이미 뒤집혔고 이제는 떨어지는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마치 출장이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캐리어를 끌고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었지? 그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걸요.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가구도 물건도 심지어 그의 칫솔 자리까지도요. 그래서 남편은 더 안심했을 겁니다. 아내는 기다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스스로 믿고 싶었겠죠. 하지만 집 밖의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 일부가 거래 제한 상태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전화를 끊고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중얼거리듯 말하던 그 표정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출근은 보류해달라는 말과 함께 법무팀에서 따로 연락이 갈 거라는 차갑고 짧은 설명이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 질문을 왜 저에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말해왔고 그는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요즘 밖에서 좀 말이 도는 게 있어서 그 말 한마디로 남편은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제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날 밤 사람이 한 명 찾아왔어.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그 여자 아버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여길 와?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두려움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그제야 그는 깨달은 겁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는 걸요. 왜 그땐 말 안 했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기를 확인했고 메시지를 보냈고 답이 오지 않자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나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에는 사랑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망했다는 자각만 있었을 뿐입니다. 며칠 뒤 법무팀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내 조사 대상이 되었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내 연녀에게도 그 집안에게도 이미 버려졌다는 걸요. 그는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그 말이 너무 늦었다는 걸 그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에서 다음 수를 결정할 사람은 이미 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무너질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비명도 드라마 같은 장면도 없었습니다. 대신 하루하루 연락이 끊기고 이름이 지워지고 자리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내 연녀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녀 앞으로 출석 요구서가 갔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들은 건 신문 기사 한 줄을 통해서였습니다. 관련자 중 실무 책임자 특정. 이름은 없었지만 그게 그녀라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도 남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다 아는 사이라며 웃고 다니던 친척들마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조사 일정과 변호사 명함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처음 제 집 앞에서 살려달라고 말하던 그 사람은 결국 아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고 가족들은 모든 판단은 아버지가 했다며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는 자기가 쌓아온 모든 걸 지키기 위해 며느리를 버렸고 그 선택의 끝에서 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는 가장 늦게 가장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통지서가 왔고 그와 동시에 형사고발이 진행된다는 사실도 공식적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끝난 거지? 그 질문은
누구에게 묻는 건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 연녀에게도 그 집안에게도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그제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그 말은 저를 향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데 대한 뒤늦은 탄식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울음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고 필요한 조항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 채무 관계, 그리고 형사 사건과의 분리. 모든 게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내자. 그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까지 해야 해?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도 아니야.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종이에 찍힌 짧은 소리 하나로 모든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긴 일이 정리되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끄럽게 무너진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들의 소식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연락도,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통지도 드라마처럼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도착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집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올 집이 없어졌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그는 제 명의로 정리된 집에서 짐을 빼야 했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그는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내 인생이었는데. 저는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선택한 인생은 이미 다른 데 있었잖아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잃었습니다. 계좌는 이미 정리돼 있었고 남은 자산은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 사이에서 사실상 묶여 있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시댁은 더 이상 그를 감싸지 않았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 술을 마시던 지인들 모두 지금은 좀 곤란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무도 곁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연녀 가족은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가족을 원망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판단을 부정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시작했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만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집안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내연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피해자라고 말하던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로 불렸고 누군가의 딸이자 며느리였던 사람은 그 어떤 이름으로도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단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다시 만난 건 법원 앞이었습니다. 서류 확인을 마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땐 이미 선택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 문장은 비난도 아니었고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하늘이 맑았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축하받을 일도 아니었지만 숨이 편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공포 그리고 타인의 선택에 끌려가던 삶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차분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히 끝낸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다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참는 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고 침묵이 무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가장 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인생을 지켜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